국립법무병원에서 일하는 차승민 의사는 본인의 환자들이 무섭고도 애처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범죄자이자 정신질환자라는 이중 굴레에 갇힌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의사는 정신질환과 범죄 사이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차승민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뉴스하이킥 청취자분들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차승민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지금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치료감호소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국립법무병원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국립법무병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 한 곳이고 이곳은 이제 치료감호형이라고 하는 어떤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되는 정신과 병원인데 조금 특이하게 이제 범법을 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재판에서 치료감호형을 받아야만 올 수 있는 정신과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신 질환 환자들인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러한 범죄자인 환자들 국립법무병원에 몇 명이 있습니까? 거의 이제 허가받은 병상은 1200병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예, 900명에서 1000명 정도. 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범죄자이고요. 병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용기관의 성격도 조금 일부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는 가봤지만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모습이 어떨지 교도소 같은지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경험한 대부분의 정신과 병원들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병원의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병원들 중에 특수한 게 이제 폐쇄병동을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도 있고, 뭐 민간 정신병원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큰 대문을 이제 잠궈 놓는 거지. 이제 교도소는 다 폐방이라고 해서 그 수용 공간을 다 잠가 놓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실은 열려 있고 이제 사람이 하지만 이렇게 드나들 수는 없게 외부에서는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큰 대문만 잠가 놓는 어떤 일반 병실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주로 어떤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현병 환자가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 중에서도 범죄로 봤을 때는 이제 살인이나 폭력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환자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나뉘는데 그런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병을 한 군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가 이제 약물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이제 변태 성욕 장애 이런 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시면서요. 0266번 휴대전화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네요. 무서운 곳에서 좋은 일 하시네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걱정이 되시나 봐요.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차승민 선생님 같은 의사 선생님들은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원장님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풀타임, 그러니까 상근직으로 일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5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를 이제 수료하고 전문의가 없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또 이제 다른 병원도 일하시고 여기도 이제 일 도와주시는 개념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선생님 3분 계시고, 또 정신과 수련의 선생님들 이제 전공의들 7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고. 네,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고, 뭐 간호조무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네네. 안 그래도 정신병원 자체도 참 업무가 힘든 곳인데 더군다나 이제 범죄 경력이 있는 강력 범죄자들이 많이 있어서 무척 힘든 업무일 텐데요. 어쩌다가 왜 이 길로 들어서셨습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무슨 사명감이 있거나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아 막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런가요? 이제 어쨌든 국립병원이다 보니까 조금 공무원의 어떤 이런 뭐 복지 이런 거가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했고 약간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사실 큰 뜻이 있어 간 건 아니고요.
약간 공무원 의사로서의 삶이 좀 궁금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한번 일해보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예상 외네요. 뭔가 네. 특별한 사명감이나 계기나 어떤 어린 시절의 어떤 사건 경험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집이 가까우니까 네. 공무원 의사가 어떤지 궁금해서 네. 복지제도가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충격입니다. 그 미니 앱으로 이지원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어떠신가요? 사실은 병동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제가 접했던 대부분의 이제 민간 정신병원의 환자들과는 크게 다른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저희 이제 차트 의무 기록이 대부분 전제 의무 기록으로 요새는 병원들마다 다 운영이 되니까 네. 그래서 가끔 뭐 서류 같은 거나 소견서를 쓸 때 이 환자의 예전 병력이나 사건을 보려고 이제 의무 기록을 딱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예. 뭐 죄명 살인, 뭐 누구누구를 어떻게 살해했고 뭐 몇 번째다 뭐 이런 게 보이면 네. 아 내가 맨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을 접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던 무서운 범죄자였구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느껴지죠. 그때는 네. 약간 섬찟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병동에서는 굉장히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서 이게 문제가 있지는 않고 많이 무서운 느낌은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주의를 항상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실 만한 이런 그 범죄자나 사건 관계자도 있나요? 네, 그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고 임세영 교수님 이제 살해한 범인도 입원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치료 감호형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이제 오게 되니까 아마 알고 계시는 사건들 중에서 뭐 가끔 보면은 뉴스에 치료 감호형을 같이 받았다 하면은 다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닌 득은 정신 감정만 했고 치료 감호형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언급하신 것만 해도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 섬뜩하실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들이 비록 치료 감호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이 그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끔찍하게 그 해친 범죄자인데 교도소보다도 편한 이런 병원에 있어도 되느냐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범죄자들 특히 정신질환으로 증상으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교도소에서 수용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 증상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이거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자체를 고쳐주려면 이게 정신과 증상이 좋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교도소는 아무래도 병원이 아니다 보니 적극적인 약물 치료나 뭐 면담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립법무병원에서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해야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근본적인 이유를 없앨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개개인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나라 안정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어야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처벌의 효과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다른 범죄를 안 저지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치료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또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으실 텐데 지금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도 하시죠? 그 대부분의 이 좀 강력 범죄자들이 형을 좀 덜 받으려고 심신미약 변호사 통해서 주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 받아들여준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하기 전에를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일한 지 5년 차인데 어쨌든 제가 일한 후에 정신감정의 어떤 정신과 의사들끼리의 의견은 최대한 엄격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나가는 게 요새 추세고 또 이거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법정신의학이 발전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알코올에
알코올을 사용한 후에 일어난 범죄들은 요새는 대부분 당연히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고 네. 조현병 환자라 하더라도 조현병 증상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충동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조현병과 별개로 이 사람은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아닐 거라고. 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글쎄 이게 전문 영역이라서 쉽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이 궁금하신 게 가짜로 네. 막 환청이 들려요. 네. 뭐 신이 시켜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네. 만약에 거짓으로 꾸민다면 네. 그게 거짓이라는 걸 어떻게 밝혀내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되는 과정이 이제 전공이 4년을 거치는데 네. 사실 1년차 때부터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환청을 호소하는 조현병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환청과 진짜 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고 네. 그거에 대한 훈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흉내내려 그래도 이게 제가 말로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네. 아닙니다. 그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교도소에서 다들 얘기를 듣고 와서 어설프게나마 흉내를 막 내시려고 하는데 절대 그거는 이게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고 흉내내서는 우리 정신과 네. 전문의들 앞에서는 다 걸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기 때문에 예. 정신과 전문의라고 해도 5분 보면 사실 속을 수도 있죠. 네. 긴 기간이 아니니까. 근데 한 달 동안을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항상 24시간 관찰하는 병동에 두고 보기 때문에 예. 이게 30일, 24시간 내내를 사실은 뭐 미친 행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게 또 전형적인 조현병 환자의 행동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감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가짜 환자 가려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요? 제 앞에서 이제 연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네. 얘기는 안 해줘요. 감정 환자니까. 아하. 이제 왜 거짓말하세요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네. 감정서에 쓰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보고 듣고 네. 해주시고요. 네네.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 책 제목이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책을 쓰시겠다 어떻게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다면요? 이제 뭐 우연히 이제 출판사에서 제의를 받기도 했고 네. 또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이곳이 너무 외진돼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언론에서는 항상 무슨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언급만 되다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해서 네. 사실 저의 목표는 정신과에 일하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이 병원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싶다. 이게 목적이었고 근데 이제 또 막상 책을 이제 쓰고 나니까 또 많은 일반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네.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병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네. 혹시 그 책 내용 중에 뭐 사례랄까 에피소드랄까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다면요? 제가 이제 그 PC방 김성수 예. 사건에 이제 피의자인 김성수를 감정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이슈도 많이 되고 네. 또 너무나 잔인하게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지만 어쨌든 뭐 이 사람의 행동은 매우 잘못되었지만 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러니까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예.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보니까 정신과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을 예. 어떤 사회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았더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지만 또 어쨌든 제2의 제3의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으려면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PC방 그 살인 사건 김성수가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네. 그에 대해서 좀 더 복지적인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면 네, 어린 시절부터 네,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살인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충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린 시절 이 사람의 양육 과정이나 이런 네. 걸로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애정과 관심을 많이 보이면은 또 많이 치유가 되는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정신과 문턱들이 많이 낮아져서 젊은 분들도 뭐 조금 힘들고 하면은 상담도 하러 가고 하지만 네.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손쉽게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네, 유튜브로 이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0님께서 사이코패스를 정신병으로 포장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그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고 저희 정신과 의사들은 정확한 병명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네. 물론 정신병인 척을 합니다. 하지만 달라요. 이게 네.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기 좀 어려운데 미묘하게 매우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네. 네. 흔히들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네. 충동적이고 공격적인데 이들이 자기의 죄를 줄이려고 네. 정신병 환자 흉내를 낸다면 그거는 반드시 바로 구분이 네. 된다 이 네. 말씀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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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질문이요. 요즘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정신과 전문의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저는 그렇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그리고 이제 비자의 입원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네. 이게 쉽게 입원이 되지도 않고 또 뭐 물론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꾸 제도적으로 절차가 어려워지니까 네. 이게 치료 시기를 자꾸 놓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작게 크게 이제 사건 사고를 자꾸 일으키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실제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은 제가 경찰 현장 근무자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혹은 행안부 사이에서 조금 협의를 하셔서 네, 국회에 네. 좀 법 개정 네. 요구라든지 좀 해주셔야 되지 네,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그렇죠? 네. 미니 앱으로 나기용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혹시 있으셨나요? 좀 기억에 남는 환자라고 하면은 뭐 너무 많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네. 뭔가 보람을 느끼셨다든가 보람을 느끼는 예.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환자들이 많이 좋아져서 네. 약물 치료하면서 많이 심했던 조현병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 환청이나 이런 것들이 약을 먹으면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태어날 즈음에는 또 거의 안 들린다고 하고 또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로 되면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때 어떤가요? 그때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죄책감도 보이고 그런가요? 네.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이 꼭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장은 맞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지역도 그렇고 또 이제 국립병원 이제 정신과는 특이하게 국립정신병원들이 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들이 있고 네. 특수하게 여기는 또 법무부 소속의 유일한 병원이고 예. 그래서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 의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일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병원은 이게 굉장히 의사결정하는 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 조직은 결제를 타고 규정에 맞춰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죠. 행정적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의사들은 또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깝깝증을 느끼고 네. 또 어떤 저희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면 규정과 뭐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국립법무병원에 범죄자인 정신질 환자들이 1,000명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전문의 5분, 그다음에 전문의가 아닌 의사 선생님 1분, 그리고 비정규적으로 와서 봐주시는 선생님 3분. 아니 그 8분 플러스 1분이 감당이 가능되나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의사 1인당 60명의 환자를 보도록 되어 있지만 저만 해도 140명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법 위반이네요. 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뭐 어쩌겠느냐 이런 하시고 어쨌든 되게 이제 힘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의사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은 물론 아니니까 의사들이 오지 않고 사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의사들도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하고 계속 그런 고민은 하고 큰일이네요.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 방송을 꼭 들으시면 좀 대책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873님께서 조현병을 무조건 범죄와 연결하지 말아주세요. 환자들과 가족들 힘듭니다. 일반 사람들이 편견을 안 가지게 해주세요라는 환자 가족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요청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책을 쓰실 때도 이 고민을 담으셨잖아요. 범죄자를 너무 감싸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다른 쪽으로는 또 환자에게 해가 되지도 않을까? 가족분들이 고통 겪지 않으실까?
이 복잡한 심경 어떻게 좀 표현이 가능하실까요? 네,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질문 주신 부분인데요. 네. 치료를 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만 예. 제대로 치료받고 제때 치료받는 대다수의 조현병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고 계시고 네. 또 잘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어떤 강력 사건 몇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네. 조현병을 향한 편견이 너무 심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름을 되게 정신분열병에서 조현병을 바꾼 지 7년째라고 하지만 인식개선이 오히려 이런 범죄가 자꾸 발생이 하면 편견이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만큼 조현병 이퀄 범죄라는 거를 절대 연결시키지 않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네. 중요한 부분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이거는 사회적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나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네, 정신과 의사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범죄학에서도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반인 중에 강력범죄자가 조현병 환자 중에 강력범죄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네네. 조현병은 범죄 절대로 등치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951님이 문자 주셨네요. 우리 딸도 국립병원 근무하고 있어요. 선생님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이런 격려 응원 문자 많으니까요. 선생님 힘내시고 국립법무병원 계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